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완전히 멈췄을 때 병실 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가족의 삶을 지배했던 그 지긋지긋한 산소 호흡기 소리가 사라진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붙잡고 결국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붉어진 눈으로 먼 창밖만을 바라보셨다. 나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장남인 아버지를 대신해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평생을 오직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독한 병수발로 묵묵히 지켜온 우리 가족이었다. 민우야,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우리가 잘 모셔야 한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어깨를 다독이셨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은 차갑게 밀려왔다.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조문객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내 귀에는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조금씩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구석, 상복을 입은 친척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였다. 그나저나 아버님이 남기신 그 작은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래? 그래도 평생 형님이 모셨으니 형님 앞으로 가겠지. 하지만 우리도 자식인데 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할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차가운 안치실에 계시는데 벌써부터 상속 이야기를 나누는 고모들과 삼촌들의 모습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 상가 건물은 할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작은 자산이었고,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 위해 우리 가족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간신히 지켜낸 곳이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오지 않던 인간들이 돈 냄새를 맡고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눈을 빛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겼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셔야 해. 평생을 모셔왔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건 우리니까.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며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묵묵히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만 집중했다. 밤새 조문객을 맞이하고 발인을 하고 할아버지를 따뜻한 땅에 묻어드리는 그 모든 과정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우리 세 식구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지독하리만치 조용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사라진 집안은 낯설고 쓸쓸했다. 어머니는 긴장이 풀리셨는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알아누우셨고, 아버지는 거실 한구석에서 담배만 만지작거리셨다. 나 역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우리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 친척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법과 상식이 있다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안도하며 막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쾅, 쾅, 쾅. 정적을 깨고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을 확인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평소 집안의 자랑이자 언제나 바르고 완벽한 모습으로 모두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사촌형 진호 형이 서 있었다. 늘 단정하던 모습과 달리 묘하게 차가운 눈빛을 한 진호 형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동반해 서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장례식장은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다. 3일장,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 둘씩 짐을 싸서 떠나갈 무렵까지도 나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작은 상가 건물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의 몫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평생을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당신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져가며 묵묵히 효도를 다한 사람은 오직 우리 부모님뿐이었으니까. 그런데 모두가 떠난 장례식장 귀퉁이, 매캐한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진호 형이 나를 불러 세웠다.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 불리던 사촌형, 진호 형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형은 특유의 냉철한 눈빛으로 나와 내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서류 가방이 열리는 아주 작은 마찰음조차도 내 심장을 불길하게 조여왔다. 진호 형이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이었다. 형은 아무런 감정도 묻어나지 않는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우야, 그리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상가 건물은 전부 저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시고 공인인증까지 마친 유언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서류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고 우리 가족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형한테 전부 다 주셨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할아버지는 평생 우리랑 같이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부모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형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배신감이 들끓어 올랐다. 피를 나눈 사촌형이, 그것도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런 칼을 들이밀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내 손이 유언장에 닿기도 전에 형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진호 형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민우야, 진정해라. 여기 계신 분은 내가 고용한 담당 변호사님이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고 이미 서류 검토도 끝났어. 너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다. 형은 서둘러 유언장을 다시 가방 속으로 집어넣고 지퍼를 채웠다. 그 단호하고 야박한 손짓에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우리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잡상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옆에 서 계시던 어머니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나지막이 신음하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셨다. 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붙잡으며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하고 울부짖으셨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생을 바쳐 효도한 대가가 이 처참한 배신이라니 부모님의 정신적 충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호 형은 쓰러진 작은 어머니를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듯 변호사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진호 형, 거기 안 서?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형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봐도 없이 차갑게 멀어졌다. 그날 이후로 진호 형은 나와 우리 가족의 모든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렸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고 문자를 남겨도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를 완전히 타인처럼 밀어낸 것이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분노와 허탈감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할아버지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 2층에 있는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방 안에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스킨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다.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훔치며 책상 주위를 정리하던 중 문득 이상한 위물감을 느꼈다. 책상 서랍 두 번째 칸. 평생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며 늘 제자리에 보관해 두셨던 낡은 상속 관련 서류철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 두꺼운 가죽 서류철이 통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진호 형이 차갑게 돌아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충격으로 쓰러지신 어머니는 사흘이 지나도록 미음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담배만 태우며 먼 산을 바라보셨다. 평생을 할아버지 곁에서 수발을 들며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것이 배신과 절망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진호 형의 그 서늘한 눈빛과 다급하게 유언장을 챙기던 손길로 가득 찼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늘 우리 민우 고생 많았다. 이 할아비가 다 안다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평소 왕래도 뜸했던 진호 형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 건물을 통째로 넘겼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형이 유언장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협박해서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든 게 틀림없다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진호 형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형의 퇴근길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형이 누구를 만나는지 유심히 살폈다. 그러던 중 형이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에서 낯선 남자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으니 그들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자문 변호사들이었다. 고작 상가 건물 하나를 물려받은 젊은 변호사가 왜 그런 거물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는 걸까? 형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초조해 보였고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필적 감정이라도 받아보려면 형이 보관하고 있을 유언장 원본이나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진짜 인감도장을 찾아내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진호 형이 대형 로펌과의 저녁 미팅으로 밤늦게까지 집을 비운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형의 아파트 서재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가죽 소파에서는 형 특유의 짙은 스킨 향과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한 채 책상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철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뭐라도 나와라. 제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책상 가장 아래쪽에 있는 깊숙한 서랍을 당겼다. 서랍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형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조합해 겨우 열 수 있었다.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서랍 구석진 곳에 검은색 가죽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내용물을 쏟아냈다.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물건들을 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항상 목숨처럼 아끼시던 진짜 나무 도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종이 위로 수없이 찍혀 있는 시뻘건 도장 흔적들이 가득했다.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수백 번은 연습한 듯한 기괴한 자국들이었다. 결정적으로 그 종이들 맨 밑에는 할아버지의 거친 필체가 아닌 진호 형의 날카로운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유언장 초안이 숨겨져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가웠다. 진호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하나씩 들추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쿵쾅거렸다.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명백한 물증을 찾아야만 했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자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순히 유언장의 글씨체를 흉내낸 수준이 아니었다. 진호 형은 할아버지가 병석에서 정신을 잃고 계셨던 그 마지막 몇 달 동안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내 시선이 멈춘 곳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작은 상가 건물의 명의 변경 서류였다. 놀랍게도 그 건물의 명의는 장례식이 시작되기도 전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던 그 시점에 이미 진호 형에게 변칙적으로 가압류 이전되어 있었다. 법적인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아주 지독하고도 계획적인 가로채기였다. 서류에 적힌 날짜와 시간들을 대조해보며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우리 가족이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자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진호 형은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추악한 서류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를 향한 슬픔이나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완벽하고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의 크기를 마주하자 배신감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쓰러지신 부모님의 얼굴과 할아버지의 억울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증거 서류들을 거칠게 챙겨들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분노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고 거친 숨소리가 좁은 서재를 가득 채웠다. 나는 서재를 뛰쳐나와 곧장 진호 형의 사무실로 향했다. 당장이라도 그 멱살을 잡고 왜 그랬냐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거침없는 걸음걸이로 그가 있는 방문을 쾅 열고 들이닥쳤다. 이게 다 뭐야? 형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당장이라도 주먹이 날아갈 것처럼 분노가 극에 달한 나를 향해 진호 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당연히 당황하거나 차갑게 맞받아칠 줄 알았던 내 예상과 달리 형은 너무나 덤덤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내고 이 자리에 찾아올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응어리진 채 바라보는 진호 형의 눈빛 속에는 분노나 비웃음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뜻밖의 눈빛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What would you like to do next? 작성된 한국어 대사, 자연스럽게 다듬기, 다음 장인 제5장의 시놉시스 구상하기, 민우와 진호의 갈등을 고조시킬 대화문 추가하기. 진호 형의 방문을 발로 차듯 열고 들어섰을 때 서재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오후의 역광 때문인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형의 실루엣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거대해 보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품 안에서 구겨지듯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형의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다 뭐야? 형, 똑바로 말해봐. 이게 정말 형이 한 짓이야? 내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르랑거리듯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은 형이 할아버지의 생전부터 치밀하게 상가 건물의 명의를 가압류해 빼돌리려 한 위조 서류들의 명백한 증거였다. 평생을 할아버지 곁에서 수발을 들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이 충격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가장 믿었던 사촌형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실 때 형은 뒤에서 이딴 더러운 서류나 만들고 있었던 거야? 우리 가족을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고? 대체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형한테 우리는 가족도 아니었던 거야? 나는 소리를 지르다 못해 숨이 가빠와 형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섰다. 하지만 진호 형은 내 거친 폭언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차가운 눈빛으로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얼굴에는 그 어떤 변명이나 당혹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거나 화라도 냈으면 좋았을 텐데 형의 그 무거운 침묵은 내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다. 한참을 내 가쁜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지던 그때 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책상 가장 아래쪽에 있는 깊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쪽에 깊숙한 공간을 더듬던 형의 손끝이 무언가를 누르자 작은 전자음과 함께 서랍 암벽이 열리며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 눈이 커졌다. 형은 그 금고 안에서 조심스럽게 오래된 그리고 빛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그게 뭔데?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네가 보고 있는 건 전부 껍데기야, 민우야. 형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내 시선이 형이 내려놓은 그 빛바랜 서류로 향했다. 서류의 상단에는 선명하게 공증 마크가 찍혀 있었고 맨 아래에는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지장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변호사의 공증까지 완벽하게 맞춰진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비밀 유언장이었다. 직접 봐라. 내가 왜 그 상가 건물을 내 명의로 서둘러 돌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너희 가족과 연락을 끊고 악역을 자처해야 했는지 전부 거기 적혀 있으니까. 형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슬픔과 가라앉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떨며 그 진짜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도대체 무슨 반전이 숨겨져 있길래 형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고 할아버지의 유언이 적힌 첫 줄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내 눈동자가 순식간에 거칠게 흔들렸다. 내 가슴은 분노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유언장 안에 적힌 상속 자산의 정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십억 가치의 상가 건물이 전혀 아니었다. 진짜 유언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령 회사의 지분이었고, 그 지분 뒤에 그림자처럼 가려진 것은 다름 아닌 대출빚만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끔찍한 부채의 덤이었다. 내 손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진호 형이 내밀한 금고에서 꺼낸 그 빛바랜 종이에는 할아버지의 진짜 도장과 함께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친필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류의 가장 상단에 적힌 단어는 진짜 유언장이 맞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숫자들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내 눈이 글자들을 따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형, 이 숫자들이 다 무슨 뜻이야?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서류에 적힌 상가 건물의 가치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 뒤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채무 명세서가 내 숨통을 조여왔다. 할아버지는 사실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사업 실패로 발생한 막대한 빚을 남기신 것이었다. 상가 건물은 이미 파산 직전의 가압류 상태였고 진짜 유언장대로라면 그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속인은 바로 나, 민우였다. 진호 형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네가 알면 감당할 수 있었겠냐? 형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물기가 배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하셨어. 하지만 법이 그렇지가 않잖아.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네 인생은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거였어. 네 부모님도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셨을 거고.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잔인하게 맞물려 들어갔다. 형은 일부러 유언장을 위조했던 것이다. 진짜 유언장이 드러나 내가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채무와 연관된 가압류 건물을 자신이 독차지하는 희대의 배신자이자 악역을 자처한 것이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난 것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빚더미 속에서 법적으로 나를 완벽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였다.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왜 형 혼자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건데? 나는 형의 덜덜 떨리는 멱살을 움켜잡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가 흐려졌다. 내 분노는 이제 형이 아닌 이 잔인한 현실과 형을 오해하고 증오했던 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형은 내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쓸쓸하게 웃었다. 너라도 살아야지 민우야.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형의 그 완벽하고 냉철해 보이던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희생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멍하니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내 귀로 갑자기 복도 끝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형의 사무실 문 앞까지 도달했을 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이 사기꾼 놈들, 어디서 감히 재산을 빼돌려? 법원 고소장을 손에 쥔 채 눈을 뒤집고 들어오는 친척들의 시커먼 그림자가 진실을 마주하고 얼어붙은 우리 두 사람의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진호 형이 숨겨둔 진짜 유언장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세상은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형이 탐욕스러운 배신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막대한 빚더미로부터 나와 우리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진흙탕에 뛰어든 구원자였다니.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고 형을 의심하고 증오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진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 문제는 형의 깊은 뜻을 전혀 알 리 없는 다른 일가 친척들이었다. 상가 건물의 진짜 가치가 실상은 파산 직전의 가압류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친척들은 그저 서울 한복판의 건물을 진호 형이 독차지했다는 사실에만 눈이 뒤집혀 있었다. 민우, 너 지금 우리가 바보로 보이니? 진호 그 독한 놈이 혼자 다 처먹으려고 수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희생양 코스프레야. 큰어머니는 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뺨이 벌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나는 친척들이 모여있는 고모네 거실 한복판에서 필사적으로 형의 서류를 설명하려 했다. 제발 그 건물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건 재산이 아니라 당장 터질 시한폭탄 같은 빚더미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그들의 귀에는 내 처절한 외침이 그저 형과 내가 짠 삼류 연극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야, 이민우, 너도 진호놈한테 얼마 받아 챙기기로 약속받았냐?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왜 저 인간 언론 플레이를 대신해줘? 사촌 형 중 하나가 내 덜미를 낚아챌 듯이 다가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를 향한 강한 적대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미 친척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겠다며 진호 형을 상대로 유산 반환 및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지서가 형의 집으로 날아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진실을 밝혀서 이 파국을 막으려던 나의 노력은 오히려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눈이 먼 친척들은 이제 나마저 진호 형과 한패가 되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틀린 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너 평생 할아버님 병수발 들면서 뒷바라지 한다고 유세 떨더니 그때 할아버지 통장에서 네가 몰래 빼돌린 돈이 얼마냐? 어쩐지 효자 노릇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더라니. 다 구린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네. 고모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 한마디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몇 년 동안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밤새 잠도 못 자고 울었던 내 진심이 그저 돈을 챙기기 위한 탐욕스러운 수작으로 둔갑해버린 순간이었다. 친척들은 자기들끼리 전화를 돌리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은의 가족이 할아버지를 독점하면서 생전에 딴 돈을 엄청나게 챙겼다. 진호와 민우 형제가 짜고 다른 친척들 몫을 가로채려고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더러운 낙인이 우리 가족에게 찍혔다. 부모님은 억울함과 충격에 휩싸여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다. 모든 화살이 형과 나에게로 쏟아지는 와중에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상황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일가 친척들의 고소 독촉장과 법원 통지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형의 문 앞에 쌓여갔다. 제발 소송을 취하하라고, 제발 형을 살려달라고 친척들 집을 찾아가 문이 닳도록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문전박대와 침을 뱉는 듯한 욕설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겨우 연락이다 진호 형의 집을 찾았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에 형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형은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날카롭고 완벽해 보였던 턱선은 뼈만 남았고 눈 밑은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흡사 유령 같은 모습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금융권의 최고장들과 친척들이 보낸 고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가압류된 상가 건물의 이자와 원금 압박, 그리고 가족들의 잔인한 소송 공세까지 모든 독소 가득한 짐을 형은 그 작은 어깨로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내고 있었다. 형, 제발 다 말해버리자. 친척들한테 다 보여주고 형은 그냥 빠져나와. 내가 울먹이며 형의 마른 손을 잡았지만 형은 가만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형의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가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채 세상 가장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의 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우리 형제의 숨소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듯이 차갑고 딱딱했다. 드디어 일가 친척들이 악착같이 주도한 공식적인 유언장 검인 및 공개 신문 기일이 찾아왔다. 법정 양측으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친척들과 그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이 새까맣게 집결해 있었다. 그 중심에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진호 형의 뒷모습이 보였다. 형은 언제나 그렇듯 흐트러짐 없는 빳빳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깨에 얹어진 무게를 아는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형은 끝까지 진짜 유언장을 숨긴 채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유언장 위조범으로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지키려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친척들의 변호인은 사나운 맹수처럼 진호 형을 몰아붙였다. 피고인은 고인의 생전 인지 능력이 저하된 틈을 타서 유언장을 위조하고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가로챘습니다. 이는 고인의 뜻을 모독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림과 비난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큰아버지와 고모들은 형을 향해 천벌을 받을 놈, 돈에 눈이 멀어 할아버지를 배신한 폐륜아라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야유를 퍼부었다. 하지만 진호 형은 그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과 미동조차 없는 눈빛. 형은 오직 나 하나를 그 지옥 같은 빚더미에서 구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저 변호사들과 친척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상가 건물이 화려한 유산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막대한 채무명세서의 집합체라는 것을. 진짜 유언장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짊어져야 할 파멸을 형이 대신 짊어지고 가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내 가방 속에는 진호 형이 비밀 금고에서 꺼내어 보여주었던 할아버지의 진짜 비밀 유언장과
가압류된 채무명세서 원본이 들어있었다. 형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저 탐욕에 눈이 먼 친척들에게 차가운 진실을 처박아 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서야 했다. 내 손에 쥔 서류 가방이 가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형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분노와 결연함 때문이었다. 법정 한가운데서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을 폭로하고 형을 구하겠다고 수백 번을 다짐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할 증인이 있습니다. 내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가리켰다. 순간 법정 안에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진호 형이 그제야 경악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형의 눈빛은 안 돼, 민우야. 제발 나오지 말라며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형의 그 눈빛을 외면한 채 가방을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증인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장내의 소란을 진압하려는 듯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진호 형의 유언장 위조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려 의사봉을 높이 들어올렸다. 쾅, 쾅, 판사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짧은 찰나 나는 숨을 멈추었다. 법정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가 바르르 떨렸다. 그 안에는 형이 목숨보다 완벽하게 숨기려 했던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채무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재판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를 향했고 장내를 가득 채운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귀를 찌르는 소음이 되어 날아와 박혔다. 저들은 여전히 형이 엄청난 유산을 독차지했다고 믿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형제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피고인석에 서 있는 진호 형을 바라보았다. 형은 평소처럼 냉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내 손에 들린 봉투를 본 순간 형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형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마, 민우야. 제발 가만히 있어. 형의 눈빛이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자신 하나만 위조범으로 처벌받으면 나에게는 이 지옥 같은 빚더미가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끝까지 나를 지키겠다는 그 고집스러운 결연함이 내 가슴을 찢어 발겼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형을 혼자 둘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걸음을 옮겨 법정 한가운데로 나섰다. 재판장님, 제가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진호 형이 가져간 상가 건물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거대한 빚더미입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의 높은 천장을 울리자 친척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진짜 유언장과 할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의 명세서를 재판장석으로 넘겼다. 서류가 한 장 한 장 넘겨질 때마다 법정 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친척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자신들이 그토록 빼앗으려 안달복달했던 건물이 사실은 숨통을 조여올 채무의 덫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형은 위조 혐의를 벗고 구출되었지만 법정을 나서는 우리의 어깨 위로 그 막대한 할아버지의 빚이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다. 건물은 결국 압류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은 도저히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채무뿐이었다. 평생을 모셔온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런 절망이라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다. 법원 앞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쓸쓸하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내 곁으로 터덜터덜 걸어온 진호 형이 스르륵 무릎을 꿇었다.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내게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형의 어깨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민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너만은 너하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만은 이 지옥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모자라서 결국 널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어. 형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평생을 완벽한 악역으로 살아가려 했던 형의 가면이 처참하게 부서진 순간이었다. 나는 형의 떨리는 어깨를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비록 우리 손에 남은 것은 당장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 뿐이었지만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배신감과 원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형을 향한 깊은 신뢰와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형, 울지 마. 형 혼자서 이 무거운 걸 다 짊어지게 둘 순 없었어. 이제 같이 하면 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둘이서
같이 버티면 갚아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는 형의 손을 꽉 쥐었다. 형도 내 손을 부서질 듯 마주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마침내 회복했고, 이 거대한 침몰선에서 함께 짐을 짊어지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법원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날아올 최고서와 이자 독촉, 그리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며 침을 뱉고 돌아선 일가 친척들의 냉대까지, 모든 진실을 밝히고 형을 구출해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 내 머릿속은 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순간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고 어두운 고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청년인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채무 앞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형과 부모님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눈앞은 캄캄한 미로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사방이 꽉 막힌 이 절망의 기로 위에서 우리 형제는 과연 내일 아침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순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